작년 한 해 동안은 안 들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주식이면 주식, 예. 코인이면 코인, 부동산이면 부동산, 바닥을 모르고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지금 코스피가 2,500까지도 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 이제 기회인 건지 아니면 잠깐 반등을 한 눈속임인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상반기 특히 5월까지는 한 2,700도 넘을 수도 있다. 네. 예, 그러면서 또 하반기 들어가서는 약간 조정을 거칠 수가 있는데요. 어떻든 지금 2,500이라는 거는 우리 장기적으로 적정수가에 대해서 한 20% 정도 싸다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계속 주식을 사가지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3,000, 또 3,000을 넘는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개별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ETF라든지 섹터를 선정해가지고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은가요?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려면은 코덱스 200 같은. 아, 코덱스 200이요? 네. ETF 하시는 게 좋죠. 아. 네, 종목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데 네. 이럴 때 그 종목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거든요. 올해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네.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아, 맞아요. 전지계 쪽 많이 올랐죠. 예. 근데 2차 전지는 장기적으로 추세예요. 성장 추세에 있는 종목입니다. 뭐 기후변화 문제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지구를 구하자 이런 의미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없애고 다 전기차로 가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전기차로 전부 갈 거예요. 아, 결국에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도 내연기관 개발하는 연구소는 더 이상 안 한다는 겁니다. 뭐 저도 최근에 전기차로 구입했습니다만은. 오, 예. 네. 전 세계가 전기차로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2차 전지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급하게 반등해가지고 조정 보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상승 추세니까. 네. 뭐 2차 전지에서 특히 그 소재를 공급하는 업종들. 이런 것들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도 뭐 저는 지금 수준에서는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코덱스 200을 사시는 게 좋고요. 네. 근데 수익률을 조금 더 추가하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실 수 있다면은 뭐 저는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거 이거 좀 꾸준히 사실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2014년 이후로 최저라고 들었거든요. 예, 예. 좋지 않은 신호가 아닐까요?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에 4조 5천억 발표됐다가 나중에 4조 3천억으로 더 수정이 됐는데요. 네. 예, 근데 그날 삼성전자가 5만 2천 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6만 원 이상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안 좋은 기사가 있고 뉴스가 있었는데 시장이랑 그 주식 가격이랑 반대로 가더라고요. 주식은 그만큼 선행해 버리는 거죠. 예, 삼성전자 주가가 2021년 상반기에 9만 원 넘었었어요. 네. 예, 그때 10만 전자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맞아요. 예, 그런데 예, 그때 그 경기를 예고해주는 뭐 선행주 순환 변동치 같은 거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한참 후에 경기를 반영해 버린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지금의 이익이 아니라 아마 올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보다 더 줄어들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는 내년 이익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벌써 2023년인데 예. 2024년 이익을 예. 반영하는 거군요. 그래서 과연 내년 이익이 증가할 것인가. 예, 그래서 뭐 제가 삼성전자 이익은 추정할 수 없으니까 네. 애널리스트 자료를 다 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올해는 정말 어렵게 전망하고 있는데 아. 예, 내년에는 다 올해보다 이익이 늘어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리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네요. 예, 그거를 미리 시장이 미리서 반영하는 거죠, 주가가. 아, 그러면 삼성전자 가지고 있으신 분들 진짜 많을 텐데 그럼 과연 이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가까운 친척이 돈이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애들들 유학을 보냈다. 유학을 보냈다. 삼성전자로? 예, 네. 예, 그처럼 삼성전자 주가가 장기적으로 올랐다는 거죠. 예, 저는 뭐 시간의 문제지 다시 뭐 9만 전자 또 저 기다리면 10만 전자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또 진짜 10만 전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예, 시간의 분명하겠죠. 문제라는 거죠. 아, 시간의 문제. 예, 그런데
뭐 제가 어제도 그 삼성전자 강의 갔습니다만. 네. 요새 삼성전자 강의를 좀 자주 다니는데. 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투자 계획을 아직까지는 하나도 안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잘한 분야는 투자를 더 늘리면요. 또 경기라는 게 회복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회복 사이클 때 엄청 잘 된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더 잘 되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투자 계획 안 줄이고 뭐 계속 그 계획도를 하는 것 보고 네. 이번 사이클을 넘기면은 잘 넘기면은 다음 사이클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겠구나. 네. 교수님께서는 작년에 수익을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네, 저는 뭐 주식에서 연간으로 마이너스 된 적이 없습니다. 와. 네, 뭐 수익률 차이지만 작년에도 한 플러스 4% 정도 냈고요. 그게 주가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다양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버스 ETF도 네.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때는 통신주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올해는 제가 KT 사라고 안 하는데요. 네. 작년에는 뭐 작년 초부터 계속 방송 나가지고 KT 같은 주식 사십시오. 배당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오히려 KT 주가는 올랐거든요. 그리고 배당도 받고. 네. 배당도 받고 시대의 흐름을 알면요. 뭐 이런 다양한 금융상품 이용해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KT 사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작년엔 KT가 왜 그렇게 좀 이야기하셨을까요? 예,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때는요. 네. KT 같은 이런 종목들은 안정적이에요. 우리가 저 경제가 안 좋다고 지금 여기 휴대폰이 있습니다만은 휴대폰 오히려 더 보실 거예요. 뭐 이상한 경제가 어렵고 왜 어려운지 이렇게 보기 위해서 아마 더 볼 거예요. 네. 이거는 필수 소비자거든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진짜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플러스 수익률을 가진 걸 보면 과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용을 할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작년에는 저는 채권하고 뭐 인버스 ETF, 네. 그 다음에 KT 같은 주식 뭐 이런 게 샀고요.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했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우리가 미국보다 잘하는 거, 반도체, 네. 2차 전지, 그 다음에 일부 엔터테인먼트 주식 이런 걸 지금 많이 사놓고 있어요. 네. 저는 또 리스크 관리를 하죠. 네. 이렇게 많이 사놓으면서도 인버스는 일부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아주 일부요. 그것보다 사는 것보다 혹시라도 제 전망이 틀려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 같으면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뭐 제가 지금 65세거든요.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늘 투자라는 거는 위험, 리스크하고 리턴, 수익하고 적절한 조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저도 리스크 관리를 해왔지만 투자자들한테 리스크 관리 좀 하십시오. 주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리스크 관리도 좋지만 올해는 수익률에 좀 더 신경을 쓰십시오.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주식 비중 늘리시라는 겁니다. 그럼 리스크 관리는 조금 해치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인버스 쪽을 그렇게 여기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인버스죠, 그냥. 아니면 현금으로 많이 가지고 계시다던데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 것보다 리스크 관리는 인버스가 혹시라도 전망이 틀려서 반대로 가버리면은 그러네요. 인버스가 훨씬 낫죠. 그래서 저는 제가 주식을 지금 100을 샀다면은 한 2, 30은 인버스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올해 코스피가 10% 올랐는데 저는 올해 지금 주식 수익률이 오늘까지 보니까 5%밖에 안 돼요. 예, 저는 우리가 아까 코스피 명목 기대 수익률이 한 5%라고 그랬는데요. 네. 저는 지금 2달에 5% 벌었으니까 앞으로 올 연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 제가 목표 수익률 다 채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5%? 네, 5%. 네. 저는 5%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게 해마다 좀 다른가요? 아니요. 우리 명목 성장률이 저는 3%라고 보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한 2%포인트 더 올리면 잘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네. 뭐 여기서 이제 올해 좋으면은 더 수익률 뭐 10% 낼 수 있고 15% 낼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일단 뭐 지금 2달 사이에 올해 제가 목표하는 수익률은 다 채운 겁니다. 근데 올해는 기대 수익률 좀 높여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저평가형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뭐 10%, 20% 높여도 돼요.
그럼 교수님께서 사고 파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타이밍이라든지 기준. 저 나름대로는 비중 단기적으로 좀 올렸다 줄였다 인버스 가지고 좀 그걸 조절하는 거는요. 예, 호드릭 프레스코트 필터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하나 통계 기법인데 네. 주가의 그 장기 추세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네. 예, 거기서 추세 2로 많이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 줄이고 주가가 추세 밑으로 많이 떨어지면은 주식 비중 올리고 그러죠. 네. 예, 그리고 저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일평균 수출 가지고 주가 지수를 제가 적정 주가 지수를 만드는데 그것보다 2로 많이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 좀 줄이고 밑으로 많이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 늘리고 뭐 그런 네. 식으로 대응하고 있죠. 아, 그럼 그게 사는 타이밍, 파는 타이밍 이런 게 되는. 그럼 그게 코스피로 보면 기준도 혹시 있을까요? 근데 올해는 지금 한 2,400 정도가 중심선이 나오거든요. 아, 2,400 정도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일평균 수출이 얼마 되느냐 주가에 따라 가지고 매월 추세선이 달라져요. 네. 근데 현재는 2,400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2,200 밑으로 뭐 상하 10% 이 정도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네. 뭐 여기서 10% 밑으로 벗어나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죠. 근데 10% 이제 뭐 5% 10% 올라가면은 서서히 좀 인버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2,700 제가 말씀드린 대로 2,800 가버리면은 이제 한 10% 15% 벗어나 버리거든요. 네. 이럴 때는 비중을 이제 강함이 줄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인버스 ETF 비중을 늘리게 되나요? 그렇죠. 주식을 좀 팔고요. 주식을 팔고. 네, 주식을 팔고. 아. 네. 그럼 뭐 수익률은 낮을 수가 있지만 네. 마이너스는 안 나옵니다. 2,400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팔고 2,400 아래로 떨어지면 좀 사서 모으고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코스피가 좀 오랫동안 가져가게 되면 3,000도 되고 그 이상도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 상관없이 계속 갖고 있으면 그렇죠. 되는 게 계속 아닌가? 갖고 있으면 되죠. 갖고 있으면 되는데 저는 뭐 갖고 있을 종목, 안 가지고 있을 종목.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나 네. 예, 그다음에 반도체 이거는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종목이라고 보고 네.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의 종목도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 제가 올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로봇 관련주를 좀 사봤거든요. 아, 로봇 관련주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 엄청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줄이죠, 그냥. 예. 로봇도 추세는 추세예요. 아, 추세는 추세예요? 예. 지금 뭐 공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들 별로 안 보여요. 맞아요. 로봇이 일하고요. 예, 제가 울산에 가보니까 조선경기는 수주 많이 받아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조선업종이 사람 구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뭐 수천 명 수입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일을 갈수록 누가 해주겠어요? 결국 로봇이 해줄 수밖에 없죠. 네. 앞으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로봇에 신경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대부분 로봇이 만들고 있는데요. 핵심 분야는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핵심 분야마저도 로봇이 다 만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로봇도 성장 산업인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너무 급등했지 않습니까?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해는 뭐 주가 지수는 제가 2,400에서 크게 2로 10% 밑으로 10%도 갈 수가 있지만 2로 갈 확률이 올해는 더 2에 있을 확률이 좀 넘기는 높은데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주가 지수가 일정 범위 내에서 박스권에 있을 때는 테마주들이 급등했다 급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테마주는 추천을 하시나요? 하지 않으세요? 저는 안 해요. 네. 그렇죠.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로봇주는 제가 성장 산업이라고 봤고, 네. 그래서 올 연초에 한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에서 자료를 봤는데 로봇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로봇은 앞으로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서 야, 로봇주를 좀 사야 되겠다. 내가 로봇주를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야지 종목 그 다음에 그 업종에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관심이 딱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로봇 산업 집중 분석해 놓고 5개 종목을 추천해 놨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제가 재무제표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딱 눈에 띄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주식을 사가지고 뭐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비중은 지금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도 조금은 남겨놨죠. 남겨놔야지 또 그걸 계속 공부할 수가 있고. 역시.
이제 주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 100만 원 정도는 이제 가용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좀 어떤 포트폴리오로 주식 투자를 좀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20, 30대라면 80% 정도를 주식 투자 매월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와. 네. 100만 원 이제 모으시면 80%. 예, 80%. 네. 네, 그리고 20만 원이면은 뭐 은행 예금 두시든지 아니면 채권 투자하셔도 되는데요. 네. 뭐 저는 이런 시기에는 뭐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주식을 투자 많이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예, 젊은 사람일수록 멀리 내다보고요. 예, 80% 정도는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주가가 싸졌고 네. 예, 아직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주가가 일본식처럼 우리가 일본식 디플레에 빠지진 않거든요. 일본 니케이 225, 일본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니케이 225죠. 그건 명목 GDP하고 방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명목 GDP가 95년 수준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거든요. 95년이랑 비슷해요? 예, 예. 그러니까 거의 28년, 29년, 네. 뭐 성장 하나도 못했다는 겁니다. 주가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우리가 일본식 디플레는 아직은 안 빠졌고요. 네. 네, 저는 뭐 최소한 5년 정도는 우리 명목 GDP가 한 3% 정도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아직은 우리가 일본 디플레 아니다. 그러면 주가라는 것은 명목 GDP보다도 성장률이 1 내지 2%포인트 좀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5% 정도는 매년 코스피가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목 잘 고르면은, 뭐 아까 2차 전지 같은 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뭐 더 많이 오르죠. 예. 혹시 40대, 50대는 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40대까지도 아까 저 한 달에 100만 원 생기면은 네. 뭐 40대까지는 한 60% 주식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0대까지도 많네요. 네. 네. 뭐 50대, 60대는 주식 비중을 좀 더 줄여야 되죠. 예. 예를 들어 한 60%라면 이제는 40% 정도. 예, 40% 정도. 예, 예. 근데 이것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지금 저 싸졌을 때. 네. 예, 물론 개인들이 주식시장에도 돈 못 벌었거든요. 사실 제 뭐 후배들도 증권사 지점장들 많은데 이 친구들 만나보면은 올해 개인들 돈 못 벌었고 굉장히 당혹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주가가 떨어진 것만 봐가지고 요새 저 비관론자들 어떤 사람들은 뭐 코스피가 1800 간다. 네, 그 다음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7000 간다. 뭐 이렇게 비관론적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런 비관론적 주장들이 귀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는 전망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요. 올해 주식 못 산 거죠. 그래서 갑자기 뭐 2200에서 최근에 2500까지 올라가 보니까 네. 왜 이렇게 오르지? 그러니까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몇 정도까지, 몇 포인트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저는 뭐 2700에서 네. 2800 사이까지는 상반기 내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 주가 지수 자체를 뭐 그렇게 전망하기는 힘들지만은.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한 분들이 2200에서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주식 못 사고 쳐다보고만 있었죠. 네, 그래서 다시 떨어지길 기다리는데 물론 조정은 올 겁니다. 네. 예, 조정을 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2200 밑으로 다시 조정이 올 건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진짜 주식 어플을 삭제를 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은 잊어야 돼요. 작년은 지나치게 주가 저평가되니까 작년을 생각하면은 네. 올해 주식 못 합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이제 많이 샀던 주식이 네이버, 카카오 예. 주식도 있을 건데 예. 이건 또 어떻게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뭐 저도 네이버, 카카오 작년 뭐 10월부터 사라고 그래가지고 네. 뭐 저도 사놓고 그때 뭐 제가 샀다고 한 유튜브에서 공개를 했었어요. 네네. 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30% 이상 올랐는데 와. 뭐 30% 이상 오르니까 일부 비중은 좀 줄였는데 아직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줄였네요. 예. 네. 뭐 단기에 많이 올랐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것도 제가 산 거는 추세라고 생각해요.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트랜스포트사에서 텔레포트사회로 변하고 있다. 근데 트랜스포트사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해가지고 그냥 가서 얼굴 맞대고 일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많은 일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비대면으로 모든 게 다 될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트랜스포트사에서 텔레포트로 사회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가 지금 붕괴된 거죠. 네, 붕괴되고 이제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올해는 그 시가총액이 높은 것들만 좀 사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올해는 저는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뭐 1, 2월 달에 외국인 주식 많이 사고 있죠. 오, 네, 진짜 많이 샀더라고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왜 사느냐? 한국 주가 저평가됐다,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네, 그리고 세계적인 자금 흐름 보면요. 이 주식 투자 자금이라는 게 어디로 가는지 보면은 어디가 주식이 잘 될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작년 11월 이후로 보니까 미국으로는 돈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일부가 유럽으로 들어오고 아시아 이머징 마켓, 중국, 한국, 대만 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돈들이 아시아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오니까 외국인들도 돈이 들어오니까 우리 주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올 이거 1년 달에도 개인은 전체적으로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 해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이 좋아하는 주식들이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이죠. 외국인들이 조그만 종목 사겠어요? 큰 거 사죠. 네, 큰 거 좀 사죠. 안전한 종목들을 살 수 있는 한국을 거죠. 대표하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제가 뭐 삼성전자, 2차전지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게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도체 미국보다 훨씬 더 잘 만들죠. 중국보다 잘 만들죠. 뭐 디램은 우리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전지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SK 뭐 이런 회사들 세계에서 2차전지 제일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관심을 갖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앞에 우리 PD님 같은 젊은 분들 BTS 좋아할 텐데. BTS, 오징어 게임, 이런 거 우리나라가 요새 보니까 미국보다도 잘 만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주식도 사고 있어요. 사놨어요. 그런 주식까지. 그 세 가지. 우리가 미국보다도 잘한 거. 반도체, 2차전지, BTS 같은 그런 분들이 활동하는. 그럼 그게 혹시 엔터주라고 좀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일부 엔터주죠. BTS 지금 구성원 한 사람이 군대가 있죠. 네. 옛날보다 군 복무 기간이 짧아졌어요. 그 아마 요새는 2년도 안 될걸요? 맞습니다. 뭐, 작년 말에 갔나요? 좀 지나면은 그 친구들 다 나와요.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월 지나면 또 나와가지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할 거예요.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지분을 인수를 했더라고요. 예. SM 그게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브라는 회사가 그쪽으로 플랫폼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제가 개별 기업 어떻게 해서 인수했는가 그 과정은 잘 모르는데요.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브 쪽에서는 그쪽을 범위를 더 넓히면서 저는 성장할 기회를 마련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세 가지 영역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 그리고 엔터 쪽, 그리고 반도체 쪽. 이 세 가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잘 고를 수 있는 팁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시대의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대의 흐름. 그래서 아까 2차 전지가 대표적으로 시대의 흐름이죠. 그렇죠. 시대가 지구를 살리자, 전기차로 가자, 전 세계가 그리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주식을 저도 사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새 많이 올랐다고 그래도 비중 전혀 안 줄이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 떨어질 거예요. 여기서 만약 더 떨어지면 저는 더 늘릴 겁니다. 교수님한테는 이제 이게 충분히 더 성장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흐름 이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은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인문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부 그 유튜버들 보면요, 그런 시대 흐름을 잘 지적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면은 그런 분들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굉장히 시대 흐름을 잘 보시는 분,
뭐 최초로 10조 이상 펀드를 운영했다가 자산운용사 대표도 하고 그동안 한 5, 6년 야인 생활을 하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어요. 네. 당신만 돈 벌지 말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다 같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 시작해가지고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그런 분들 유튜브 보시면은 이게 시대 흐름을 아주 잘 지적해 줍니다. 누군지 한번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전 미래어셋 펀드 매니저였고요. 대신 자산운용 대표했던 서재영 씨예요. 예. 뭐 저도 같이 그분하고 회사도 했고 오랫동안 20년 넘게 그분을 지켜보지만요. 이 시대 흐름을 정말 잘 알거든요. 아, 그럼 통찰력이 딱 있나 예,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은 최근에 그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보면은 아주 통찰력 높은 분이니까 뭐 자기가 공부해서 아는 게 중요하지만은 우선 그런 분들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궁금하면은 그 분야에서 자기가 조금 더 공부하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장에 계셨을까요? 예, 제가 정말 증권시장이 좋을 때 증권회사 들어갔어요. 88년 12월에 들어갔거든요. 네. 예, 그때 뭐 증권주들이 연일 상한가 치던 해였었어요. 근데 제가 대신증권에 들어갔었는데 증권회사 다닌 사람들 1등 신랑감이다. 오. 그렇게 월급도 그 당시 많이 주고 보너스도 많이 주고. 근데 88년 딱 정점에 들어갔어요. 89년 4월 7일 되니까 주가가 1007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떨어졌었어요. 아, 네. 예, 그리고 97년 외환위기 겪었죠. 예, 그 다음에 2000년 예, 미국에서 IT 거품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 겪었고요. 그 다음에 2001년 9.11 테러 겪었고, 그 다음에 2008년 예, 미국에서 이제 금융위기 왔다가 꺼지는 모습 봤고,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오래 봤죠. 예, 그런데 이런 사이클을 보면서 깨달은 건 한 가지 있죠. 위기가 오면은 부자 될 기회다. 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다. 예. 그래서 주변에도 그런 사이클을, 그런 얘기를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위기인가요? 그렇죠. 그 정도 위기는 아닌데.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2020년처럼 그런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예, 예. 그 정도 위기는 아니지만은 어떤 좀 주가가 저평가됐으니까 불을 늘릴 기회라는 거죠. 아, 불에 늘릴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대부분 뭐 현금이 많지가 않죠. 맞아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그 부자들은 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기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으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뭐 1800 간다, 1600 간다, 나스닥 7000 간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못 사거든요. 부자들은 이런 시점에서 용기가 있어가지고 자기 현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레버리지 같은 거 일으키죠. 그리고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하고 용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평범한 직장인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 어떤 걸 좀 해야지 그런 기회를 좀 잡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 저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되죠. 일단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네, 투자할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를 누가 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니까. 네, 그리고 좀 멀리 내다보았으면 젊은 분들이 이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주가가 좀 오르는 시기였는데 두 증권회사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20, 30대 수익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예요. 20, 30대들이 신용이라는 걸 많이 쓰더라고요. 신용이라는 게 뭐 증권에서 돈 빌려가지고 주식 사는 거죠. 자기가 투자한 원금이 적으니까 이 돈을 빨리 불려야 되겠는데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신용 이자가 5%, 9%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장기로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 종목이 맞으면은 수익률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그 종목이 틀리면 어떻겠습니까? 돈 다 잃죠.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적은 금액이라도 꼭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젊은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젊은이가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 바구니에 남아 담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길래 그 계란을 메추리알로 바꾸세요. 더 작은 걸로 바꿔서. 그래서 분산 투자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멀리 내다보고 공부하면서 분산 투자하는 게 젊은 분들한테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어야지 돈을 굴리지. 신용 쓰고, 그 다음에 일부 종목에 집중 투자해도 돈을 잃어버리면 투자할 돈이 없어지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분들이, 저는 채권 투자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채권 투자도. 네. 채권 투자하면은 최소한 국채 같은 거 사면은 원금은 남아있거든요. 네, 남아있으니까. 처음에는 돈을 불려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열심히 모으고 그 돈을 조금씩 불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느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야지 리스크를 좀 최소 줄일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교수님 신간이 나왔습니다. 빅웨이브라는 책이 나왔는데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작년에 전 세계가 상고가 굉장히 문제가 됐어. 상고라는 거 고물가, 물가가 높으니까 중앙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가 강세됐죠. 그런데 상고, 요새는 이야기 나오지도 않거든요. 물가 상승이 좀 낮아지고 있죠. 금리 낮아지고 있죠. 특히 달러같이 많이 떨어졌죠. 이게 상고에서 올해는 경기 침체로 바뀌는 과정이다. 그런데 현재의 경기만 보지 말고 미래의 경기를 보면서 대응하자. 그러면 어떤 경제 지표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래서 기본 경제 지표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그 부자들, 기업체 CEO들 만나보면 이분들 공통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거시경제 흐름 알자는 겁니다. 거시경제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요. 우리가 이제 2021년 상반기에 삼성전자 9만 원 갈 때 10만 전자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해 6월부터 선행지수가 꺾이고 있었어요. 선행지수 꺾이고 경기가 나빠지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나 오르겠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은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사는 게 아니라 6만 원에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흐름을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가. 뭐 단기 사이클, 장기 사이클은 뭐 세계 경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그런 거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자는 입장에서 책을 냈었습니다.